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사랑의 일꾼 최원호 기획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원호 본부장님은 작년에도 제가 모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 모실 수가 없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6월 마지막 주에 저희 대한사랑과 세계환단학회가 국제학술문화제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닷새 간의 그 대장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사실 5일짜리 학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주제도 다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르고 중간중간에 축하 행사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본인이 다 기획을 하고 진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십니다. 원래 상생방송 총국장님도 지내셨고 또 본인이 지금 고고하게 기반을 둔 우리 역사를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힘들었죠, 고생했죠. 예, 뭐 날짜가 아무래도 5일간 하다 보니까 안 힘들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그렇죠. 같고. 예. 근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전반적인 어떤 학술 논문 어레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대한학술원의 남창희 교수님하고 또 안병호 교수님이 많은 힘을 쓰셨고 또 송옥진 학술국장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힘이 정말로 많이 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어떤 그건 거짓말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이번 행사를 또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애정을 써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뭐 저희 입으로 이렇게 제 입으로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대성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벌써 얘기가 다르고 제가 최근에 우리 지부 결성식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회원들 하는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은 옛날 개천 축제처럼 종합 예술 행사가 아니라 학회였기 때문에 우리 저 대한사랑의 특히 교수 회원님들이 금방 말씀드린 남창희 교수님, 안병호 교수님, 그다음에 또 윤창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어쨌든 최원호 본부장님이 더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일 하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언제까지 뭘 내라 해도 또 그 기간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예. 모든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다 아마 그 조직표를 수십 번 고쳐서 진짜 몇 번째 한 열 번째 버전이 거의 마지막이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저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인쇄비가 참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쇄물도 예를 들면 우리 저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모든 것을 또 이 행사에 맞춰서 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 우리 회원들이 모두 1인 3역씩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행사 결과를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 이 환단고기가 명실공히 이제 우의서가 아니라 진서라는 게 밝혀졌고 우리 국민의 역사책으로 자리 잡았다. 예.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외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사의 흐름이 안 바뀌고는 못 베길 거다. 이제는 이제 식민사관에서 우리 대한사관으로 넘어왔을 거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치인들이 이제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현역 국회의원 두 분이 윤영석, 홍문표 두 국회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인사 말씀드렸죠.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 또 다른 귀빈들이고 다 또 로비도 하고 모셔서 다 하셨죠. 아니요. 뭐 저 혼자 다 한 건 절대 아니고요. 하셨잖아. 예, 하여튼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정말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저는 뭐 개사밖에 한 건 없는데 정말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들 너무 일을 잘하십니다. 하여튼 이사장만 분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달렸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여기 뭐 또 추가할 것이 있거나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한사랑이 이제 세계 환단학회하고 이제 공동으로 주최한 이 대한국제학술문화제는 기존에 이제 뭐 많은 학회들이 주관하는 그런 학술 대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정말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술 문화제를 만들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올 1월 달 들어서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연구 계획서를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1차 이제 심사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게 이제 학술제 바로 직전까지 그 논문을 취합을 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 통과된 분들을 또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고 또 패널을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많은 좀 촉박한 그런 일정이 진행이 된 게 사실이지만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또 그 가운데 단순히 뭐 학자들만의 어떤 그 대회가 아니라 일반 그동안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이번 저희 대한사랑에서 주최한 학술문화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은퇴하고 이제 자기 일을 은퇴하고 나서 역사에 관심 있는 또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참여를 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어떤 공개적인 발표의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는 저희 대한사랑이 아마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학술문화제를 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로 이제는 역사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 학문 권력을 쥔 특정 어떤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역사만큼은 정말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그런 어떤 취지로 기획이 됐고 또 거기에 부응하게끔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고 또 글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저희들 대한사랑이 세계환단학회하고 공동 주최한 이번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예,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다음 행사도 발표 내용이 다양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 그 박주현 군이 또 아주 소신 있게 그 뭐 대본도 없이 예. 발표하는 걸 보고 거기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참 행사가 다양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더 많이 보도가 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주 관심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분발을 해야죠. 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 개천문화축제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지부가 이제 각 지부가 활성화가 되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할 때만 해도 그 전국의 지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올 지금 요번에 학술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지부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전국에 한 110개 지부가 생기고 네. 또 해외 20개 지부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 지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또 각 지역의 언론사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개천 축제보다는 훨씬 더 각 지역마다의 지역 언론사에 그래도 꾸준히 이번 학술문화제가 소개가 됐다는 그런 어떤 또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지금 온라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날 홍문표 의원께서 이거 국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대한사랑이 하고 있어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정말 올바른 우리 역사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아직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은 정치인들의 그 관심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정치권은 물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올바른 역사를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소명감을 좀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학술문화제는 끝났지만 아, 지난 토요일부터 STV 상생방송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7월 한 달하고 8월 초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저희들이 이제 개막 행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저녁 6시에 끝난 그 패널까지 중계 방송을 하니까 꼭 이제 그 학술문화제를 참여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상생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그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야 정말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민족사학이 단순히 그동안 이제 그 소위 강단사학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뭐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에서 제야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제야라는 의식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주체적이고 민족사학 입장에서의 사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마이너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민족사학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번에 한 40명 정도가 그 하나하나 정말로 다양한 역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관심이 많을 텐데 특히 이 박석재 천문역사 TV의 그 애청자 되시는 분들도 우리 뭐 이사장님은 천문학 박사시면서도 역사 문화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책도 쓰시고 또 환단고기를 소설화 해가지고 개천기 시리즈를 6권째 내셨나요? 네. 예, 6권째까지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문역사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한사랑의 그 배달의숙 채널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저희 대한사랑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번 학술문화제에 발표됐던 모든 논문들이 PDF 파일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꼭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진짜 행동으로 같이 공부하고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좀 호소를 드립니다. 예. 이번에 무슨 분과위원회가 있었죠? 혹시 다 기억하세요? 예. 어,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서 머릿속에 어, 있는데 어, 요번에 이제 총 7개 분과로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경 영토사 분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고대사 복원 분과 그리고 이제 상해 임정 역사과 분과 그리고 환단고기 분과 그다음에 국제 분과 그리고 천부경 분과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하고 일반인들이 발표하는 분과를 또 이제 내용하고는 다 좀 관계없이 그런 어떤 계층으로 좀 묶어가지고 총 7개 분과를 했었죠. 얼마나 맨날 짰다 보셨다 했으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근데 이제 국경 영토사 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 고려와 조선의 어떤 국경이
서북 경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 만주 지역이었다는 것을 어떤 사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고 또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연구한 결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우리 역사가 뭐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사관이나 또는 뭐 중국의 동북공정의 어떤 패권주의 때문에 우리 고대사만이 이렇게 왜곡되고 또 침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근현대사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논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뭐 상해 그 임시정부에서 그 편찬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또 그런 어떤 역사 교과서가 있었다. 또 그걸 분석해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역사 정신으로 우리 역사를 인식을 했다더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밝혀진 연구 논문들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라는 어떤 이름이 붙었듯이 해외에서 특히 이제 저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원어민이 그리고 또 연구 주제들이 또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여러 민족들하고 또 우리 한민족하고의 어떤 친연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교류의 그런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대한사랑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역사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의 어떤 원형이 뭐냐 그리고 그 문화의 원형 속에서 세계 인류가 어떻게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뭐 천부경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이번에 이제 천부경 내용 중에서는 또 재밌는 게 천부경과 그 현대 철학의 중요한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 존재 철학을 얘기한 하이데커와의 어떤 철학과의 어떤 연관성을 황경선 박사가 또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천부경에 담겨 있는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이상향, 이상적 인간상을 표현하는 그런 테일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전대 교수님이 또 발표를 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어떤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역사의 국경 영토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을 현대의 다양한 어떤 철학 사상들과도 어떤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 하여튼 너무너무 다양했고요. 특히 마지막 날에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일반인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주제가 너무 폭넓어가지고 다양해가지고 정말로 뭐 화려하게 차려놓은 뷔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좀 그 논문도 읽어보시고 또 우리 대한사랑 채널에 접속해서 꼭 그 발표했던 것들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예. 네. 네, 정말 모두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 방송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PDF 파일 받아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사랑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발표자 개인별로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유튜브 보면서 좀 되새기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6월달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아주 전반기 내내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이 행사가 지나가니까 아주 시원섭섭해요. 예, 그렇죠. 시원섭섭하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계속 회원 배가 운동이나 이제 이쪽에 이제 다시 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 작년까지와 달리 최근에 아주 인기 역사 강사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지부가 많이 늘어나고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 강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우리 대한사관 자격증 1급 소지자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강사 라인을 많이 넓혔어요. 이제 몇십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분들이 아주 투톱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하고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입니다. 우리 저희 대한사랑 모토가 원래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식민사 동북공정 실체를 보고 일단 분노하라. 그다음에 이제 각성하라. 뭐 더 공부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속지 말고 뭐 이렇게 각성하라. 그다음 행동하라.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이완영 사무총장이 저 분노하라 분야의 거의 완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 사람들이 10분도 안 돼서 다 화가 나서 못 견뎌요. 근데 그다음에 거기에 아주 차분하게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 인물도 좋지만 목소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착 가라앉히면서 각성하라 주로 그쪽 분야를 강의해 주시는데 이 두 분이 일단 반드시 다녀와야 한 지역 지부가 좀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지금 이사장님 제가 강제로 여기저기 막 지금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마 좀 감정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감정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 어제 개천기랑 뭐 이런 거 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짜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예. 예, 고맙고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예. 저도 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 하셨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하시죠. 예. 아니 뭐 제가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인하대학교 이제 융합고고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몇 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또 일반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역사의 어떤 잘못된 점이 뭔지 또 바른 역사의 그 맥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각 지부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가서 강의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강조하고 다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역사 의식 자체가 이게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뭐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라는 것이 거의 일상 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뭐 비핵화 또는 뭐 한반도의 뭐 한반도 비핵화를 뭐 육자회담 또 한반도는 또 주변에 어떤 그 중국이나 러시아 또 뭐 일본, 미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정학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잘 뭐 줄타기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즉 한반도 내에서도 지금 뭐 분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뭐 대한민국이 있고 또 이제 북쪽에는 뭐 소위 말하는 북조선 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해서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한반도만을 우리 역사의 활동 무대로 여기고 살아왔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대한사관 입장에서 보면 9,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요 현대 100년 요 시기를 빼고는 결코 한 번도 한반도만을 우리의 역사 무대로 영위했던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생활에 터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니죠, 요즘. 네. 예,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께서 강의하는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동북아 역사전쟁과 한국사의 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사실 오늘 얘기의 50%는 다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항상 저는 어디서 무엇을 얘기를 하든 간에 항상 이 얘기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유와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굳이 역사 얘기를 들어야 돼? 뭐 그 얘기를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는 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60항쟁을 거치면서 개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진 영토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는 영토에 대한 정의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역사 얘기를 국민의 의무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부심은 고사하고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의식이 압록강 두만강을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저 한반도에 갇혀 있는 그런 민족이다.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따지고 우리는 어떻게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주제였다는 그런 교육만을 받아왔어요. 조선 시대만 해도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대 와서 현대만 지금 우리가 반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술 발표에서 이제 그런 분도 계셨죠. 예를 들어 금나라 같은 것은 국민이 백성이 누구든 간에 하여튼 지배계층이 우리 쪽이니까 그 우리나라라고 봐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후국가라고 봐도 좋은 것이다. 제후국가가 덩치는 크지만, 예. 그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한반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일본 애들이 지어준 예. 이름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제 이 한반도라는 말이 처음부터 쓰인 게 언제부터냐 보니까 1903년인가 2년인가 그때 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노부 준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을 기행을 하고 한반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쓰였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그 현행 헌법 제 3조가 영토에 대한 규정을 적어놓은 부분인데 영토 조항에 보면 그 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조항이 진짜 왜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문제의식 없이 봤어요. 사실은 뭐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겠거니 해서 봤는데 사실은 중국과 일본만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영토가 어디다 하고 범위를 딱 정해놓은 데는 없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토 조항이 아예 없어요. 중국 헌법에는 없고 전문에만 대만, 타이완이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이런 표현만 전문에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토를 규정하거나 영의 영공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군대를 보유하고 군대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교전을 할 수 있는 교전권까지가 부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제 패전 국가다 보니까 소위 뭐 평화 헌법이라고 해서 일본 헌법의 구조의 내용을 보면 그런 뭐 전력을 보유한다든지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교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예 포기한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일본 그 여당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구조 3항에 그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보존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토와 영공 또 국민들이 침범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교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간 그런 꼼수 추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뭐 일본은 뭐 저 홋카이도부터 저 규슈까지 전체적으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토다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헌법만큼은 1948년 재헌헌법부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개천기 쓰면서도 제일 내가 싫었던 표현이 삼천리 이 말. 예. 그래서 항상 개천기에서는 무조건 5천리, 7천리 그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뭐 이제는 뭐 IT 시대고 꼭 땅이 그렇게 넓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웅원했던 그 우리 민족의 기상 그런 것이 다 죽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천박하고 쪼잔해져요. 예를 들면 뭐 이거 제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뭐 선거 공약도 보면 다 뭐 그냥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좀 이렇게 정말 이 양반 대통령감이다 싶은 공약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없어요. 이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좀 제발 좀 우리 역사를 아니 저 엉터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역사를 그냥 정확하게만 밝힌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뭐 좀 거짓말도 섞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사실대로만 밝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공약으로 내놓는 분이 꼭 계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진짜 다양한 내용을 많이 강의하셨는데 특히 우리 대한사랑 전체가 지금 가야에 대해서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최 본부장님도 지금 가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하고 다니셨잖아요. 하나만 예를 좀 들어주시죠. 저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 뭐 가야사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가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뭐 늘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가 그 가야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그 임나일본부라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본의 야마토 외가 이제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말 그대로 임나일본부라는 그런 통치기관을 뒀다는 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인데 그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지금 뭐 거의 폐기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게 폐기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거기에서 그 임나라는 문제가 항상 가야 문제하고 이게 등식화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등식화돼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가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남부 지역, 이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지역에 가야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야가 곧 임나라고 한다면 그럼 임나가 결국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가야와 임나가 등식화되는 순간 결국은 임나일본부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향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일본에서도 임나일본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뭐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뭐 이런 걸 뭐 살펴보면 뭐 폐기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그 임나일본부의 망령은 우리 가야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그 19세기에 일본의 정한론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해서 임나사가 그 임나일본부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결국 뭐 지금은 그게 뭐 감췄다고는 하지만 가야와 임나를 등식화하는 이 문제가 아직도 그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강단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글을 쓰고 또 그런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제 가야사 연구에 대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이제 가야사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야사 연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공약 중에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지난 5년간 연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오히려 식민사학에 동조하는 쪽의 어떤 가야사 연구가 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교수라는 양반이 소위 말해서 지금 남원 지방이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기문이라는 지명의 국가였다 해가지고 그 운봉가야 남원 지역이 이제 운봉이 자리 잡은 지역인데 소위 운봉가야라고 하면 될 문제를 만약에 거기가 그 가야의 경계였다면 가야의 어떤 그 한 부분이었다면 운봉가야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일본식 지명을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가 기문국이 존재했었다 해가지고 기문가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얘기들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사랑 쪽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참 기가 막힌 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고을 이름이 그 일본의 그 임나일본부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이름이었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다 토착 왜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의 후예란 얘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지명이 또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면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아마 동시 추진할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우리는 옛날 일본 식민지였어 하고 그거를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군의원들이 모르니까 학자들 말이라고 믿고 그걸 자기들이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그게 자기 업적인 줄 알고 지금 그걸 또 이제 또 당선되려고 또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한사랑에서는 저희가 뭐 경렬 비열도나 여러 군데 지금 관심이 많지만 뭐 독도는 뭐 나라 차원에서 잘하니까 저희까지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 가야 문제만큼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최원호 기획본부장님께서 메인 MC를 보면서 우리 회원들이 뭐 전부 출연해서 이번에 그 좌담도 한번 할 예. 계획이죠. 예. 그래서 이번 뭐 오늘이 지금 녹화하는 날이 지금 월요일인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이제 배달 의숙이 대한사랑 배달 의숙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라이브라고 해서 생방송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좌담회도 하고 하는데 지난 그 홍익인간 그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사태에 대한 긴급 토론 이후로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가야 유네스코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좌담회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요 좌담회 준비하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14단계를 거치더라고요. 14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이제 그 14단계를 거치는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엔 산하기구인 그 유네스코에 그 이런 그 세계 유산들이 등재가 될까 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신청하는 주체가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화재청이 모든 단계에 문화재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는 그 시도지사 지자체와 더불어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함께 이걸 추진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야 그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뭐 모든 가야 지역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몇몇 지자체, 남원이라든지 이제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굳이 일본식 지명을 일본석에만 등장하는 지명을 가져다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은 향후에 그런 어떤 작은 빌미 자체가 향후에 어떤 큰 파장을 낳을지를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자체들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역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또 그런 것들은 공청회를 좀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그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몇몇 학자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일을 진행할 때도 틀림없이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가서 앉아서 무언중에 그렇게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아주 정말 화가 납니다. 뭐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신공 황후가 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을 무릎 꿇게 해놓고 거기서 저 임나일본을 그 통치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원삼국입니다.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어떤 박물관에 가보면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원삼국이란 말이 나와요. 어? 나 저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원삼국 하니까 뭐 원시시대 삼국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나라 같지도 않고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신공황후가 와서 정복하기 좋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원시시대 가깝게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삼국사기 그 원용이 뭐죠? 누구지? 쓰다 예, 소키치죠. 쓰다죠. 예. 예. 그 점 좀 잠깐 해주세요. 그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 왜 나왔나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일본의 역사라는 거는 뭐 일본이라는 그 국명 자체가 등장한 게 670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뭐 임나 일본부라는 게 4세기에서 6세기라고 하면 300년대부터 이제 500년대까지인데 일본이라는 지명이 국명이 정식으로 등장한 게 670년이면 사실은 그보다 200년이나 300년 앞서 가지고 임나 일본부라는 게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임나 일본부의 어떤 그 처음 그 등장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소위 신공황후인데 신공황후는 이제 그 응신천왕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을 무릎 꿇려 가지고 정복했다고 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 당시에 신공황후가 남편이 일찍 그 사망하다 보니까 섭정을 하던 시기였어요. 섭정을 하던 시기인데 응신천왕을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무릎 꿇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백제의 왕이 누구냐면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인데 얼마나 막강했어요. 그러니까요. 근초고왕이면 소위 말해서 그 고구려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긴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만삭에 거의 임신한 여성 황후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의 어떤 뭐 그 철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선 기술 자체가 일본은 거의 뭐 형편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경략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소설이죠. 그리고 그들도 지금은 이제 신공황후는 그건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일본서기에서는 대부분 다 일본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뭐 개체천왕부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사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소위 남아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만 비교를 해도 일본서기가 그 얘기가 안 되는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뭐 스다 소키치를 비롯한 소위 뭐 일본 관변학자들에 의해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건국사부터 시작해서 소위 3, 4세기까지는 이게 제대로 된 국가 체제가 아니었다 하는 이 얘기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위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맹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일본 신공황후가 와서 정리하기 좋게 경지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가야 문제는 단순한 지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전라도 경상도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 후예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국사 교과서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는 단군 조선 고조선도 아니에요. 지금 고조선의 영토가 아마 충청도나 이쪽에서 지금 끝난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비파형 동검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도 이쪽 전라도 경상도 쪽은 단군 조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단군의 후예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냥 대부분 나 역사 뭐 관심 없어. 그리고 솔직히 공부하기도 싫고 동영상 보기도 싫고 다들 안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 어르신들 이게 역사라는 게요. 야, 애비 역사 몰라. 그건 되지만
야 할애비 역사 몰라, 야 할머니 역사 몰라, 그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어르신들 지금 뭐 운동도 하셔야 되고 뭐 그렇지만 지금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특히 정년퇴임 하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가끔 공무원 교육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예, 뭐 오늘 제가 그 얘기 할 시간 없지만 그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단군조선에서 온 것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이 아니라 단군조선을 그 마한 번한 진한을 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사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고종황제가 황제를 호칭하면서 반도 끄트머리 있던 그 나라를 칭한 것이 아닙니다. 고종도 환빠였습니다. 그 당시는 환단고기가 역사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태극기 원리 그거 아느냐. 건감 이권을 안다고 태극기 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는 원래 태호 복희가 만든 것으로 천문사계, 지리사계가 8개가 조화롭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리사계 4개를 빼서 천문사계만 4개 남아있는 것이 현재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들이 지금보다 못 살고 뭐 가끔 보면 우리 조상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후손들이 많은데 솔직히 조상님들이 우리보다 더 그 우주나 이 나라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 구한말 국기 보세요. 거기 하도, 낙서, 문왕 8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주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다른 강의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훌륭한 후손들이 지금은 뭐하러 우리나라가 따로 나라를 하나 가지고 있냐.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영어도 공짜로 배우고 뭐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배달 나라냐. 뭐 음식 배달 얼마나 잘하냐. 뭐 강가에도 뭐 짜장면이 온다. 지금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정말 갈 길이 참 멉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대충 다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좀 제 애청자들한테 좀 한 말씀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그 고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도를 말씀하셔가지고 좀 그 말씀을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고조선의 소위 문화 분포 범위 지도라고 해가지고 고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는 비파형 동검하고 그리고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조선의 영역을 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소위 그 휴전선 이북은 그 고조선의 문화 분포 범위 지도로 그 포함을 하는데, 이 남쪽 땅은 고조선하고는 관계없는 색깔을 칠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유물의 분포 범위는 거기에 보면 이 대한민국 남쪽 땅도 뭐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세형 동검이 나오고 뭐 탁자식 고인돌이 나온다는 걸 다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쪽 땅은 고조선의 문화 분포 범위 지도로 넣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1920년에 소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 문화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조선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절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3.1운동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뭐 조선의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시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고 부속의 역사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체제를 갖추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심상수학 국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상수학 국사에서 교수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명확히 자료가 있어요.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식의 교수 지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하고 그 요즘에 고조선 지도를 오버랩을 딱 시켜보면 그게
저는 아직도 그 1920년대에 가르쳤던 심상수학국사의 교수 지침서가 그 망령이 그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나라 강단사학에서 소위 우리는 식민사학을 청산했고 누구보다도 식민사학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사 편찬을 누가 하느냐면 소위 그 잘 나간다는 강단사학자들의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국사 편찬을 하는 거예요. 편찬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지도에서 북쪽과 남쪽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요,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논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 저는 그거를 요즘 들어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이제 뭐 그 가야사, 임나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임나 일본부의 망령이 결코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은 고조선의 문화 분포범위 지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직도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인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역사 강복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어떤 애청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오늘 와줘서 대단히 고마워요. 아닙니다. 예, 출연료는 없어요. 예,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